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60대 남자입니다.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내 나이 63살. 나에겐 이런 숫자가 오지 않을 것만 같았지만 결국 오고만 말았네요. 저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참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워낙 집이 가난하다 보니 시골에서 일을 악물고 공부만 하였고 부모님은 장남인 절 끔찍이도 사랑해 주시고 챙겨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전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었고 졸업을 하고 부산에 있는 중학교에서 제 인생의 첫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는 어릴 적부터 저의 꿈이었기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글자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전 그걸 배운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거나 좋은 학교를 갈 때면 아이들만큼 기분이 좋아 이래서 선생이라는 직업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렇게 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뿌듯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를 눈여겨보신 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절 조용히 부르더니 따님과 한번 선을 봐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교감 선생님은 평소에도 선생님들에게 존경을 받아오셨고 인자하시고 성품이 좋으셔서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그분이 감히 당신 딸을 소개시켜 주신다니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학교에 근무하시는 높은 분이셨고 제가 혹시라도 따님 만나면서 실수라도 해서 교감 선생님 귀에 들어갈까봐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감 선생님은 김 선생, 무슨 뜻인 줄 아네? 당연히 내가 이 학교 교감으로 있는데 부담스럽겠지. 허나 내가 24살짜리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꼭 김 선생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러네. 내가 그동안에 지켜봤던 김 선생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내가 욕심이 나서 그러네. 한번 만나나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 한번 만나나 보자는 생각으로 따님과 다방에서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기대도 하지 않았고 인연이 아니라면 좋은 오빠 동생 사이라도 지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허나 다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제 눈이 커질 정도로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쌍꺼풀 눈에 진한 눈썹, 피부는 왜 그렇게 하얀지 입이 다물어질 정도로 너무나 이쁘더군요. 안녕하세요. 김정현 씨 맞으신가요? 저 서춘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전 의자에 앉으라고 하고선 저의 첫 마디는 여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걸 듣고선 살며시 미소를 지어주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 3시간 동안이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래서 집안의 예절 교육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무척이나 짧게 느껴졌던 그녀와의 첫 만남은 다음을 기약하며 설레임을 남긴 채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메일 같은 게 흔히 볼 수 없는 시절이라서 바로 연락을 할 수 없었기에 답답하기도 하고 저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더군요. 그리고 이틀 뒤 학교로 출근하니 교감 선생님께서 저를 찾으시더니 오늘 끝나고 막걸리나 한잔하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전 속으로 갑자기 술? 춘희 씨가 날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내 기분 풀어주시려고 술을 사주시려는 걸까? 온갖 잡생각이 들더군요. 그날은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내 머릿속엔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일을 마치고 교감 선생님이 잘 가시는 대포집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대포집으로 가면서도 혹시라도 춘희 씨가 저희 첫인상이 안 좋았다면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하려는 참이었죠. 그런데 대포집의 문을 여는 순간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교감 선생님 옆에서 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춘희 씨가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어주며 정현 씨, 제가 괜한 자리에 온 거 아니죠? 아빠한테 졸라서 이 자리 마련 좀 해달라고 사실은 내가 부탁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래키려고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고요.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저도 껴도 되죠? 그녀의 말에 전 당연하죠. 저도 얼마나 춘희 씨 생각이 많이 났는데요. 헉, 저도 모르게 저의 마음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춘희 씨는 웃으며 그런가요? 하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술을 한 잔씩 들이키면서 서로에 대해 더욱더 가까워졌고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교감 선생님은 춘희 씨에게 저를 칭찬해 주시면서 김 선생 같은 사람 요즘에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저를 적극 밀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아이가 엄마가 일찍 하늘나라로 가서 엄마에 대한 사랑도 못 받고 힘들게 자라왔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감사하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춘희 씨는 엄마 얘기가 나오니 그 밝은 모습은 어디 가고 그때 처음으로 눈시울을 적시더군요. 마침 제게 손수건이 있어서 제 손수건을 주며 돌아가신 어머니도 춘희 씨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거니 걱정 말아요. 하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 교감 선생님 춘희 씨까지 얼굴이 빨개지도록 마셔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공식 연인이 되었고 교감 선생님이 외박을 허락할 정도로 저와 춘희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춘희 씨, 아니 이제 아내라고 하겠습니다.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더군요. 배를 만지며 저에게 조심스레 말하는 아내를 보고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우리 아이 잘 키우겠다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리 말하면서도 전 걱정이 많이 들더군요. 그때 당시에 공무원 월급이 많지 않은 터라 우리 세 식구 지낼 만한 집을 구하기에는 턱없이 돈이 모자라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볼까도 했지만 힘들게 동생들 키우고 계신다는 걸 알기에 부담 주기 싫어 말씀드리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절 이렇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부담을 주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 단비처럼 손을 내미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교감 선생님, 춘희 씨 아버님이시죠.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김 선생, 이 돈이면 좋은 집은 구하지 못하더라도 새 식구 살 정도의 집은 구할 수 있을 거네. 안 그래도 춘희 시집 갈 때 보태려고 모아둔 돈이야.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게나. 그 대신 우리 딸 고생시키면 홍군형 내줄 거네. 이러시며 목돈을 주셨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감사하다고 연신 말을 하며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니 저를 일으켜주시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님 덕분에 단란한 가정을 꾸밀 수 있었고 결혼도 하게 되어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우린 정말 새 식구가 되었고 씩씩하게 우리 아들을 낳아준 아내에게 너무 고마워 꼭 안아주며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눈물을 흘리며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전 되도록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어디 안 나가고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아내도 그런 저를 옆에서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럴 때마다 옆에서 챙겨주며 내조를 잘해주었고 우리의 가정생활은 참으로 행복하고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아이도 아내가 정성스레 돌봐준 덕분에 어디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너무나 고맙더군요. 그렇게 우리 가정은 단란하고 좋은 일만 있을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7살이 될 무렵에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가 길을 걷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수업 도중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김 선생님,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럴 수 없어. 분명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병원 수술실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 침대 위에 하얀 담요를 머리까지 씌운 사람을 의사들이 옮기는 걸 볼 수 있었고 그 누워있는 사람이 저의 아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손을 덜덜 떨면서
하얀 담요를 걷어내니 창백한 아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호자 되신가요?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병원에 왔을 때 과다출혈이 심해 어떻게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내는 이제 7살밖에 안 된 아들과 저를 남겨둔 채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처럼 그토록 세상이 원망스러웠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 하나 싫어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틈틈이 봉사활동도 하며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하늘에서 먼저 데려가시다니 저 또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더군요. 전 아내를 고향 선산에 묻어주며 여보, 우리 아들 영철이 내가 꼭 잘 키울게.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어. 라는 말을 남기며 저는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에게는 저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아직 어린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우리 영철이는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학교도 알아서 잘 다니며 씩씩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일을 하며 아이 키우기 힘들까 봐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키워주신다고 영철이 보내라고 했지만 아내와 잘 키우겠다고 약속을 했기에 힘이 들더라도 제가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우리 아들은 의젓하게 제 속을 한 번도 썩히지 않고 저 힘들까 봐 묵묵히 집안일을 보태며 스스로 할 줄 아는 아이였고 명절이나 아내 생일에도 제가 안 가더라도 아들 혼자 가서 기도하고 올 정도로 생각도 깊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들과 전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둘을 의지하며 잘 지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잘했던 탓인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진학을 하였고 기숙사 생활을 하며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여 현재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흉부외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0대 초반에 결혼도 하여 현재 슬아의 아들 하나 딸 2명을 키우며 아주 잘 살고 있네요. 엄마 없이 7살 때부터 자라온 불쌍한 아이인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니 너무나 대견스럽고 고맙더군요. 지금도 혼자 있는 제가 걱정이 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전화를 해주며 몇 번이고 같이 살자고 말을 하였지만 이 나이에 자식 고생시키기도 싫고 지금껏 살아온 곳이 이곳 부산이기에 감사한 마음만 받고 한사코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명절 때 며느리랑 손주들 데리고 와서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주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전 60이 넘은 후 교단에서 퇴직을 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운동도 다니며 봉사도 조금씩 하면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허나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른 탓일까요? 학교를 그만두어 할 일도 없어지다 보니 그때부터 많이 허전함을 느끼고 외로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은 또 뭘 해야 시간이 잘 가려나. 만약에 비가 오면 오늘은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 혼자 뭐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하더군요. 나이가 60이 넘어지면서 점점 사람이 무뎌지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랑 술을 한잔 먹으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너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외롭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대뜸 정연아, 이제 니도 네 인생 살아. 언제까지 혼자 살 건데? 네 아들도 서울에서 가정 꾸미고 잘 살고 있는데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지금 100세 시대인 거 몰라? 네가 뭐가 부족하냐? 신체 건강하지, 아파트 있지. 지금이라도 인생 다시 시작해. 전 친구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더군요. 생각해보니 30 초반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아들 장가 보내다 보니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어요. 단지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용기가 나지 않았을 뿐. 그래도 저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아들이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철아, 아빠인데 아빠도 인생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니? 집에 혼자 일이 있으니 사는 것 같지가 않구나. 허나 네가 원하지 않으면 며느리 보는 것도 창피하니
그냥 혼자 살겠다. 그러자 아들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해주더군요. 아빠, 저도 아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아빠,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우리 애엄마도 기뻐할 거고요. 아빠도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셔야죠. 생각 잘하셨어요. 전 아들이 싫어할까 걱정했는데 그리 말해주니 너무나 고맙더군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아들이 결혼 중개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제 프로필을 작성해서 그때부터 거기에서 소개해준 여자들을 한 번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중개업체도 회원제가 각기 다르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제일로 비싼 회원제를 끊어준 덕분에 한 달에 3번 정도는 소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눈이 높은 걸까요? 아니면 까탈스러운 걸까요? 소개해준 여자들마다 제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직업도 다양하더군요. 보통 저보다 연하인 50대 분들을 소개받았는데 청소하신 분들, 식당 하신 분들, 장사하신 분들, 심지어 건물주이신 분들도 나오시더군요. 여기까지 나와주신 건 감사했지만 한 명도 말이 통하거나 제 마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선을 보았던 우리 영철이 엄마, 제 아내의 첫 만났을 때 그 모습을 너무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것일까요? 소개받는 것도 이제 지치고 귀찮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점점 일이 소개받는 것도 실증이 날 무렵에 거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눈 감고 딱 한 번 더 보자는 마음으로 약속을 잡고 나갔는데 지금껏 보지 못했던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발머리에 피부도 고우셨고 지금껏 보지 못했던 왠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촌스럽지 않고 교양이 묻어있는 사람으로 보여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그 여인은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고 저보다 7살이 어리더군요. 그분도 일찍 남편을 여의고 힘들게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인도 자식들 다 장가 시집가고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움을 많이 느껴서 직접 결혼중개 업체에 가입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처음 보는 거였지만 몇 번을 본 것처럼 대화도 잘 통하였고 지금까지 소개팅에서 본 여자들하고는 느낌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거듭할수록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 수 있었고 이걸 황혼연애라고 하나요? 이 나이에 사귄다는 말도 나쁘끄럽네요. 우린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분은 절 오빠라고 불렀고 전 이 여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사와는 40분 거리에 살았는데도 반찬거리라든지 만들어 잔뜩 갖다 주기도 하였고 같이 공원이나 광안리 바다 해변을 걸으며 사진도 찍고 팔짱도 끼며 이 늦은 나이에도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며 서로에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광안리 횟집에 가서 회에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전 회보다는 육류를 좋아했기에 다른 곳을 알아볼까 했지만 이 여사가 회를 좋아한다고 하길래 그곳에 자리를 잡고 술을 먹게 되었죠. 우리는 자식들 커가는 얘기도 하고 이 여사 일하는 병원 얘기 등등 얘기하며 그걸 안주 삼아 한 잔씩 먹는다는 게 둘이 4병을 먹었더군요. 취기도 오르고 그때가 우리가 만남을 해온 지 2주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날따라 어린애 마냥 그 여자와 헤어지기 싫더군요. 그냥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술기운을 빌려 자신 있게 말하고 싶었지만 같이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고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전 계속 이 여사 오늘 아니에요. 그러다 또 이 여사 오늘 같이 그런 말을 자꾸 하다가 말을 못하자 이 여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먼저 같이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창피하기도 하고 30년 전 아내와 잠자리를 해보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다른 여자랑 잠자리를 해보지 않은 터라 벌써부터 심장이 떨려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모습이 귀여워 보였는지 저를 일으켜 세우더니 어서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전 먼저 씻는다고 말하고 가운을 입고 씻고 나온 다음 침대에서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왜 이리 씻는데 그리 오래 걸리는지 참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이 여사가 화장실로 들어가면서부터 자꾸 진동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몇 번은 그러다 말겠지 하고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전화 온 걸 보니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는가 싶어 이 여사 전화기를 들고 가져다 주려는 찰나에 문자가 한 통 오더군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당신 왜 전화 안 받아? 어디야? 좋은 말로 할 때 어서 받아. 사람 미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뭐지 이 시간에? 왜 이런 문자를 보내지? 이리 생각했지만 그 이유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허락 없이 남의 휴대폰 보는 것도 예의가 아니었지만 이 여자가 다른 남자가 있는데 나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 볼 수밖에 없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니 가관이더군요. 보니 이 여자는 결혼 중개업체에서 소개받고 교제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던 겁니다. 그 남자와는 훨씬 오래전에 만나왔던 걸로 보였고 심지어는 어젯밤에도 이 남자와 같이 있었던 걸로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제야 이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있을 때도 전화 오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저기 멀리 떨어져서 통화하고는 한참 뒤에야 오곤 했었고 밤 9시가 넘으면 자기는 원래 일찍 잔다면서 먼저 잔다고 하곤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퍼즐이 맞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났을까요? 그 사람은 씻고 나오더니 무슨 자신감인지 가운만 입고 웃으며 나오더라고요. 전 그 웃음이 어떻게 전화이 되도록 양다리를 걸치며 저런 천박한 웃음을 지을 수 있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전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자의 휴대폰을 들고 어떤 남자가 계속 전화 오던데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화들짝 놀라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사수하려고 무지 애를 쓰더군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자꾸 연락 온다면서요. 그리고 전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가슴과 엉덩이에 큰 문신이 있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타투라든지 문신을 개성을 살려 많이들 한다고 하지만 나이 60이 다 되어가는 여자가 문신을 하고 있으니 있는 정도 다 떨어졌고 옷을 입고 가려고 하니 본인 얘기 조금만 들어주면 안 되냐고 못 나가게 문 앞을 막고 내 옷을 붙잡고 난리가 아니었지만 전 당신이 이런 여자인 줄 몰랐다면서 뿌리치고 도망 나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남자와 완전 끝났다고 다시 만나기를 요구하였지만 한 여자가 두 남자 가지고 놀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니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나이에 문신이 있는 것도 너무 싫더군요. 물론 결혼 중개로 만나 잘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전 별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인지 그 여자를 만난 뒤로는 소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자연스레 인연이 되면 만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게 나의 업보라고 생각하고 혼자 살아야겠지요. 지금은 배드민턴을 취미 삼아 하루하루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들 코로나 이겨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만이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